이제 한국 경제는 IMF 이후도 금방 그걸 극복하고 쫙 발전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도 변해가지고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은 한국은 또다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초 공제가 48만 원인데 이제 기초 공제가 123만 원이 돼야 된다. 이거는 여러 가지 통계치로 보면은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왜 그걸 20년 전, 30년 전 수치를 여전히 지금 반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계산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가 임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시급 1,50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냐? 지금 1,055엔인데 그 매년 7.3%씩 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이번에 기치했어요. 자, 이거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도쿄가 1,163엔이에요. 시급. 근데 이게 가나가와 바로 우리로 치면 경기도, 그 다음에 이게 오사카, 이게 부산 정도로 보여요. 1,162엔, 1,114엔. 여기 1,000엔 넘었죠? 근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요. 전부 950엔대. 더 낫겠죠. 더 낮아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전국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방에 가면은 형편없는 거죠. 이걸 이제 1,500엔까지 올리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최저임금 각 당의 주장이 보면 자민당의 2020년대 내로 1,500, 그럼 5, 6, 7, 8, 9,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내로 1,500엔까지 올리겠다 얘기고, 입헌민주당이 여기도 1,500엔, 그 다음에 공명당 1,500엔, 5년 이내. 이거 똑같으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전국 일률적으로 1,500엔 올린다. 이건 조기에니까 뭐 이건 애매하고요. 그런데 이 공산당은 지금 바로 올려라는 얘기고, 여기에 레이와 전국 일률적으로 1,500엔, 전국 일률적으로 다 1,500엔이에요. 4만. 네. 국민민주당이 여기 아까 28석 올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국 어디에도 1,150엔을 올려라 이거예요. 1,150엔. 도쿄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국 다 똑같이 올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국민민주당 28석이에요. 재밌죠? 일본 투자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해외 투자를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네. 자, 이게 명목 정부 투자 추이를 보면 정부는 투자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은 보세요. 명목 정부 투자는 실질도 아니고 명목이에요. 명목으로도 투자 안 해요.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초록색이 영국이고, 요게 캐나다죠. 그 다음에 요 청색이 미국이고, 프랑스, 독일, 예, 독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일본. 자, 다 보면은 투자가 그래도 일본보다는 다들 높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미국 같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이게? 영국이 지금 450%, 캐나다가 420% 한눈에 보이고요. 명목 민간 투자 추이, 1991년 100을 했을 때 똑같죠? 어느 정도 투자를 안 하느냐? 북한보다도 미치라는. 이거 한동안 회자가 됐습니다. 북한 미치라는 게. 이 엉크타드가 2022년도 투자를 보니까 북한보다도 일본 국내 투자가 적더라. 자, 그래서 보면 일본의 대외 순투자에 차지하는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의 비율을 보면 지금 과거에는요, 일본이 해외 투자하는 게 증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투자한 번 돈이 다 국내로 들어와요. 국내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직접 투자를 하잖아요. 직접 투자는 뭐냐? 해외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안 들어와요. 재투자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요 시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엔저로 가게 되는 요인,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얘기, 요걸로 또 설명이 가능한 거죠. 요게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요. 요게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20년 이후로부터는 국내 투자 거의 안 하죠. 오히려 마이너스 되잖아요. 해외 투자 다 해버려요. 아까 보면은 국내 투자가 지금 쭉 올라와서 4만 대까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국내는 투자 안 하는데 왜 그러냐? 다 외국인 60% 외국인이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일본 주식이 그렇게 뛴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덤덤한 이유가 뭐 내하고 관계없다 이거. 외국인들이 지들끼리 싸가지고 지들끼리 가격 올려가지고 지들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보면 그망할 수 있죠. 일본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전부 국내에서 빼가지고 해외로 투자를 해버려요. 한국도 최근에 이런 흐름이 보일 것 같은데 일본의 대외 직접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외환치료 현재에서 재투자에 되는 경향 한번 보세요. 요게 뭐냐, 재투자 수익이에요. 재투자 수익. 요게 주황색이. 요 밑에가 배당금, 배분, 지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자 소득이고요. 여기 이자 소득은 바로 국내 통장으로 꽂히는 건데 이게 진짜 미미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투자했던 돈들은 해외에서 거의 그대로 또 잘 안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평균 재투자 확률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잖아요. 네.
국내 돈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미 투자는 지금도 최대인데 이게 일본이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걸 이제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아, 미국이 아직도 이렇게 많고 이게 아시아에 투자하는 돈, 그리고 이게 EU에 투자하는 돈. EU에 투자가 팍 줄었고 미국이 늘었네요. 일본 경제는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나라들 보니까 영국이 13.3% 제일 많은데 일본이 두 번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한국, 일본이 많이 투자하네요. 미국에다가. 해외 투자가 일본이 전부 다 미국에다 다 투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럼 주요 국가의 민간 부분 연구자 수를 보면요. 이게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연구 투자. 근데 일본 한번 보세요. 투자 안 하죠? 한국 어떻습니까? 중국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한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들 보면 놀랍지 않아요? 네. 이게 다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댓글들이 내가 일본을 계속 비난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김작가 TV에서 명확하게 자료만으로 한번 보시라고. 팩트 폭행을 하겠다. 내가 이런 그래프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오바투어리즘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여행하면 여행만 나을까요? 하긴 사람 구경하러도 가는 거니까. 네. 일본에 가니까 뭐 전부 많이 와 있으니까 한가한 것보다는 이런 게 낫죠. 내가 일본 여행 다니면 정말 내 혼자 돌아다니는 데가 있었어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런 데는 그래도 두 번 가고 싶을 거예요. 불편하지만 사람들끼리 많이 와가지고 욱작욱작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이 오버 투어리즘이 이 정도로 심하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포화 상태라. 자, 디지털 관련 서비스가 한번 보세요. 이게 2013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죠. 왜 늘어났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났을까요? 엔즈하고도 관계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는 거. 달러로 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또는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디지털화 하려고, 이게 생산성 높이려면 디지털화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업들이라든가, 일본 정부라든가 디지털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용료, 미국한테 다 주지요. 플랫폼의 그 사용료라든가, 클라우드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자문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의 디지털 기술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문을 받아, 자문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작권 등 사용료, 또 컴퓨터 사용료,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이렇게 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무역 수지가, 서비스 수지가 적자인데, 그게 디지털 적자가 4.7조원이다. 요걸 이제 보는 겁니다. 서비스 디지털 적자의 저작권 사용료, 쫙 내려가죠. 동영상, 음악 배포,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클라우드 쓰는 거예요. 요게 요 그래프입니다. 팍팍팍 늘어나죠. 전문 경영 컨설팅 받는 돈 지불하는 거. 지금 이게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5년간 약 2배 늘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디지털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적자는 늘어난다. 그런데 최근에 또 통계치가 뭐 어떤 게 나오냐니까 디지털 하려고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효과가 거의 안 나와. 오히려 더 이걸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화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여서 생산성,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효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일본의 디지털화가 너무 더뎌요. 디지털화라는 건 한꺼번에 확 해야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크레디트 카드 쓰잖아요. 크레디트 카드가 누가 만드느냐? 우리는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커요.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다고요. 크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초기에 이 크레디트 카드를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적잖아요. 규모가 적은데도 거기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하려다 보니까 이 사용료가 높을 때는 5%까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용료 5% 내고 누가 쓰겠어요, 그거. 안 그래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100엔만 주면 되는데 크레디트 카드로 긁으니까 105엔 되더라고요. 5엔이 크레디트 사용료로 들어가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가 쓰냐고요.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들였는데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부담으로 남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 전체가 다 크레디트 카드를 다 사용한다고 치면 시장이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상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장 규모가 커지면은 이 사용료가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디지털화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게 이제 디지털 적자 확대가 그래프로 이제 좀 더 구체화 시켰는데, 요게 이제 물품 관련되는 얘기고, 요게 이제 사람 관련 얘기예요. 요게 해외 여행객들이 23년, 24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5.7조엔인가 그랬대요. 5조 7천억 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디지털 관련한 거예요, 여기. 연두색이라 해야 되나, 녹색이라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돈 관련이. 그래서 이게 적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돈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서비스 수지가 계속 적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엔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적자가 난다는 거는 엔화보다는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디지털 적자가 심한가? 이제 그건 뭐냐면은 일본의 디지털 관련된 기술자들을 우대하지 않는다. 그 우대하지 않으니까 기술자들이 별로 없어요. 좀 기술 가지고 있으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자 평균 연봉을 우리가 보는데, 자, 일본은 36,000 이게 달러죠. 연봉이죠, 연봉. 거기에 비해서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 파나마, 독일, 룩셈부르크,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다 높아요. 근데 일본은 보세요. 중국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중국 소득이 월급이 20만 원 채 안 되는 인구가 6억이 넘는다 그래요. 이런 나라하고 지금 같은 임금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취직을 할까요? 일본 기업에 취직을 안 합니다. 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이 일본에 어느 정도 있거든요. 거리로 다 취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일본 기업들은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땅 그냥 미국 기업에다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격이 지들이 마음대로 불러요. 이게 이런 심각한 문제였다더라고요. 각국 IT 투자 수준 한번 보세요. 이게 독일이고 일본이고요. 미국이고 스웨덴입니다. 악의입이라 그래. 이런 걸 악의입 벌어진다고. 근데 일본과 세계의 콘텐츠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이게 지금 세계 평균 성장률이 2% 정도인데 일본 한번 보세요. 거의 제자리 그림이죠. 요게 일본입니다. 짙은 회색이 세계인데 160조엔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10조엔, 일본 10한 2, 3조엔 정도 될까? 이게 세계 각국의 이제 캐시리스 비율인데 한국 보세요. 현금 쓰지 않는 확률이 퍼센트가 93.6%인데 중국 높죠. 미국. 일본은 32.5%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캐시카드, 크레디트 카드를 만드는 그 사용료가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우리는 쫙 돼버리니까 다 사용하게 되니까 수수료가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니까 결국 그게 이제 생산력에 다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꾼다는 게 쉽지 않겠네요. 알고 있어도 쉽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넘버 카드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얘기 또 나중에 또 함께 할 기회가 있으면. 자,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구조적으로 이 생산성이 특히 국내에 중소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생산력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게 30년 가까이 임금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GDP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그 가격이 그대로인 거예요. 자기들은 봉급이 2배,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오니까 이야 이거 완전 천국이다 이렇게 돼서 전부 다 일본의 여행객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그런데 일본의 심각한 문제는 아까 봤잖아요. 인재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노동자가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빠져나온다. 한국 지금 외국 노동자 엄청 필요하잖아요. 조선업 같은 건 다 필요하잖아요. 일본의 조선업 가지 않고 한국 조선업으로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이제 한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가 왜 무너졌고 왜 지금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만 두 가지 드리면 그러면 이제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거를 이제 일본도 인지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경제의 바닥 정도는 치고 이제는 노력을 해서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게 진짜 애매한 게 지금 가장 이제 그 얘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엔화예요. 지금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얘기를 초기에 조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됐잖아요. 2월 20일부터 집권하죠. 이제 2월 20일부터 출발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역 관세를 매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게 다 일본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게 높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됐을 경우에 미국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늘어나는 순간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또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한번 어떻게 되느냐 지켜봐야 되는 거 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는 유세 시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니까 엔저 용인 못한다 얘기했어요. 왜냐?
엔저 때문에 일본의 수출품이 미국에 마구 들어오잖아요. 특히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네. 가격이 싸지잖아요. 네. 엔저가 되면 그거 용납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엔저 용납 안 하면 엔고로 이제 그게 뭐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얼핏 나오더라고요. 플라자 합의 정도까지는 물론 그때 정도까지로 급작스럽게 올리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130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럴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명백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내릴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풀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간다고요.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약속들을 따르면은 관세 높이고 세금 절감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릴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엔저로 갈 가능성이 또 많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엔저가 가게 되면 지금까지 일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연결되는 문제들이라 대기업은 돈을 벌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의 삶은 엔겔 지수는 더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지겠죠? 네. 그럼 이 정치권이 갈피를 잡지 못해요. 거기다가 지금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할 게 방위비 올려라. 지금 2%는 3%까지 올려라. 그 다음에 관세를 막 매긴다. 네.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면 일본은 지금 악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일본 경제에 좋은 신호일 수는 없지 않느냐.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지금 계속 엿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비정상적이니까 그 올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디플레이션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본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2025년에도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지뢰 같은 요인들이 굉장히 좀 곳곳에 많이 아직 깔려 있는 거네요. 물론 일본도 이게 경종을 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얘기했잖아요. 엔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문제.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 그 여러 가지 생산성이 쉽게 안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개선되잖아요. 그럼 결국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에서 모든 면에서. 네. 이런 부분 내가 계속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환율 문제. 이게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때 연주가 된 거고 네. 환율 문제하고 또 하나는 디지털 문제. 디지털. 이 두 가지가 일본에게는 아주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평행선을 쭉 그었잖아요.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갑자기 올라갈 만한 동력이 별로 안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일본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올해 또 김 작가 TV에 많이 출연해 주셨는데 이번은 2024년 또 마지막 촬영이니까요. 다음 2025년에 뵐 텐데 일본 경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본 경제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이제 선진국에서 내려왔다. 앞으로 개발도상국화가 거의 눈에 선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도표를 보시면은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아까 말했듯이 환율 문제, 엔화의 환율, 그 다음에 디지털.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변화를 지금 못 갖고 있어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환율. 그 다음에 디지털 할수록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제 통계치가 나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 경제는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요. 네. 근데 한국은 IMF 이후도 금방 그걸 극복하고 쫙 발전했습니다. 요번에 지금 한국이 지금 어려운 거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클리어 되는 순간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이 이제 예측 가능해지게 되면은 확 좋아질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도 변해가지고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은 한국은 또다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어떤 뭐 전문가분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니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2015년에 또 박사님과 일본과 관련된 콘텐츠 오늘 못한 뭐 부동산이나 또 다른 콘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명찬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